안녕하세요. 뉴스하는 아내 강ля원. 변호하는 남편 주성환입니다. 이혼 소송 요즘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혼 소송을 처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A to Z를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이혼 소송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네. 첫 번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사유. 그러니까 나는 이혼을 하고 싶어. 근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할 때 외울 게 많거나 네. 소송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제가 앞글자를 따서 외워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두문자 암기법이라고 하는데 이혼 소송은 이 앞글자 따서 암기하기가 아주 명확한 네. 분야입니다. 제가 앞글자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혼 플러스 친위양제에 해당해요. 친위양제. 네. 네. 이는 이혼 사유 네. 먼저 말씀을 드렸고 친 뭘까요? 친권. 그렇습니다. 위는 위자료. 그렇습니다. 아유 변호사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 양육권.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 분할. 네. 제가 가장 중요한 재산 맞출까 봐. 분할에 네. 해당합니다. 네.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 먼저 말씀드린 협의해서 이혼하는 경우라면은 이혼 사유에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냥 눈을 떴는데 오늘 이혼하고 싶어.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렇죠. 이랬을 때도 상호간에 협의가 되면 우리 이혼하자라고 협의가 되는 협의 이혼이라면 이혼 사유에 구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당연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6가지.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바람 피거나. 네, 외도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게 또 이런 구체적인 쟁점으로 다투다 보면은 난 성관계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성관계를 안 했으면 외도가 아닐까요? 부정행위가 아닐까요? 아닐 것 같은데. 네, 물론 성관계는 아주 큰 기준이 되죠. 근데 성관계만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은 지금은 폐지된 관통죄를 얘기할 때 되는 거, 관통과 이혼 사유는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관계가 안 했다거나 사실 안 했다기보다는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정을 표현하는 뭐 은밀한 문자나 카톡 또는 이제 몰래 여행을 간 것은 확인이 되는 경우 또는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은 확인이 되는 경우 뭐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그 있습니다. 부정행위에는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는 소위 말하는 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행위는 외도만? 네, 다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시험지 컨닝하는 그런 부정행위는 아니고요. 네,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면 소위 외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부정행위.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라고 하는데 이 유기가 뭐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호를 부양하지 않고 또는 가사에 협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장기 출장을 가거나 뭐 군인으로서 파병을 가거나 이럴 때는 뭐 일시적으로는 상호 간에 협조할 수 없거나 부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악의적인 유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부부로서 동거하지 않고 상호 부양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협조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폭행 같은 것들이 이런 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했었을 때 이 상대방에는 배우자의 부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하거나 뭐 모멸적인 대우를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용인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대우를 받았다 또는 그것을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여기서 이어집니다. 자신의 부모가 내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로부터 너무 심한 나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폭행, 뭐 학대, 모욕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내 부모에 대해서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과 혼인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해당하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워낙 매체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때가 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여섯 번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해서 이건 약간 넓은 개념이죠. 네, 그래서 법이 다 규정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하나하나 혼인 사유를 모두 열거하겠다라고 하면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라도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법에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타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장기간의 별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왕래도 하지 않고 뭐 경제적인 지원도 사후간에 없고 부부로서의 정서적 어떤 뭐 유대라든지 일처 관계가 없다라는 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 불가한 수준의 어떤 정신질환, 단순한 우울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어떤 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인데 상호 치료 노력도 없다. 뭐 이런 경우라면 들어갈 수 있고 또 종종 이거는 뭐 재미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관계 거부. 그다음에 성관계 어떻게 보면 만족을 못 시켜주는 경우. 근데 이건 성관계 거부랑 성관계 불능은 어떻게 보면 달라요. 다르죠. 성관계 불능은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요새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노력을 한다는 거부에 측면이구나. 가까울 정도로 네. 치료 노력도 안 한다거나 이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는 판결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성병 걸려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과도한 낭비, 뭐 이런 것들 보통 도박비, 사채빚 이런 것들이 정말 개인의 좀 특성이나 습관과 컨트롤할 수 없는 관련된 것. 범위로 간다거나 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주로 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유들입니다. 그러면 이혼 자체에는 협의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얘기한 친위 양제 중에 이제 다른 그 이혼 말고 친위 양제 중에 그 다른 그 부분들에서 협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돼요. 이혼은 협의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 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 재산에 대한 부분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너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거야? 위자료 어떻게 할 거야? 법원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물어봅니다.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너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야? 이거는 물어봐요. 그걸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안 됐다. 누가 키울지, 친권을 누가 행사하고 양육권을 누가 행사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줄 거다도 협의가 안 되면 협의 이혼도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협의 이혼을 할 때 어디에서 협의가 안 되냐에 따라서 협의 이혼 자체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협의 이혼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협의 이혼도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분야,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 또는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을 한 날로부터 재산 분할 청구권의 제척 기간인 2년 내에 재산 분할 등을 별도로 청구하면 돼요. 하지만 사실 어느 한 요소라도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한 부분 또는 약간이라도 협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람을 폈어. 나는 이 바람 핀 상대방이랑 찐사랑이야. 네. 이혼해. 라고 유책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네, 우리나라의 이혼과 관련된 어떤 법원의 태도는 유책주의라고 해요. 유책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귀책이 있는 당사자는 귀책이 없는 당사자한테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예외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혼인을 이어갈 의사는 없고 정말 그 보복 감정이나 어떻게 보면 오기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경우에 불과하고 또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뭐 지급 의사 등등을 고려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립도도 좀 판단을 합니다. 경제적 자립도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할 때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재산 분할과는 좀 다른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보통은 그 위자료가 지급이 되나요? 네, 여기서 아까 잠깐만 정정 말씀드리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하면 통상적으로 같이 진행돼요. 네, 같이 진행돼 다른 소송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다른 소송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의 성격 자체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고요. 네. 재산 분할은 우리가 같이 형성한 재산을 분할해 달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조금 달라서 법적으로는 조금 다른 파생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위자료 액수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혼인 기간, 또 각 당사자의 경제력 또는 부정행위 또는 이혼 사유가 되는 그 기책행위의 양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아주 좀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은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간자한테는요? 상간자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외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 상간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둘이서 외도 행위를 해서 나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거에 해당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를 빼고 상간자만 대상으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사실 우리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를 입은 액수 자체를 확정을 하고 그것을 이 두 사람이 나눠서 지급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놓고 하든 두 사람을 다 같이 놓고 하든 위자료 액수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피유책 배우자, 결국 그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는 놓고 상간자만 대상으로 해요. 네. 그러면은 자기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안 했다는 것을 상간자 소송에서 약간 고려를 해서 조금 가획되는 경향은 있어요. 네. 그러면 상간자 말고요. 앞서서 그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에 예를 들면 나의 부모가 혹은 상대방의 부모가 나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부당한 경우에 대우죠. 네. 했을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위자료를 그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님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탄이 나게 한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좀 물게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아주 오래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아주 오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인데요. 네. 그런데 이거는 3년, 10년만 기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외도행위라는 게 가장 최근에 외도행위가 언제라는 걸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부부관계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외도나 두 번째 외도는 의심을 하다가도 잘할게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그 외도행위 입증 시점이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줘야 되는 측에서는 이 사람 외도행위를 안 날로부터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는 건 소멸시효 지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외도는 지속되었고 가장 최근의 외도 행위는 아주 최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증거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논리 구성을 잘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 분할도 관심사일 것 같아요. 네.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뉘잖아요. 네. 어떤 게 공동재산이고 어떤 게 특유재산인가요? 네, 사실 이혼 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마 누가 뭐라 해도 재산 분할입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이죠. 액수가 크기 때문이죠. 위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주 심각한 경우라 해봤자 1,000만 원 단위의 위자료가 나오는 반면에 재산 분할은 사실 그 혼인관계에서 형성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뭐 당연히 몇억 원대 또는 1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적인 규모를 놓고 봤었을 때도 재산 분할이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법원에서 기준 삼는 뭐 상방이나 하방이 있다면 네. 재산 분할은 그런 제약이나 제한은 없는 네, 거죠.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어떤 뭐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아주 커질 수 있는 항목도 재산 분할 항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 분할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눠야 될 재산이 얼마만큼인가, 결국 재산 확정 단계예요. 이것을 빵에 비유하면 빵 크기가 얼마나냐, 그러니까 빵이 크면 클수록 빵이 10%, 20%, 뭐 50%를 뗐었을 때 그 전체 내가 가지고 가는 양도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전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의 크기 자체를
크게 만들어 놓고 기여도를 더 높게 만들어 인정받아야 결과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겠죠. 두 번째 단계로는 기여도 인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빵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로는 이 빵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인가를 판단하는 네. 기준이 공동재산 그리고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통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국 내가 베어가는 빵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근데 특유재산은 혼인관계 전후를 불문하고 부부 공동생활과는 관계없이 뭐 일방 또는 일방의 뭐 집안, 뭐 일방의 뭐 아는 제3자의 기여만으로 형성된 재산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 일방의 부모님에게 상속받았다, 뭐 증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혼인 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특유 재산이라고 하고요.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할 대상도 안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그 특유재산이나 공동재산으로서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바로는 이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아야 빵의 파이가 커지는 건데, 그러면 이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받게 하는 게 좀 변호사님의 약간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스스로 마련한,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혼인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없죠. 남편이 일방적으로 형성한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네. 것이겠죠. 특유재산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혼인관계가 뭐 아주 잠깐 동안 뭐 몇 년 또는 몇 개월 지속되고 그냥 끝났다. 그간에 뭐 특별한 기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3억으로 출발한 남편이 마련한 아파트인데 혼인관계 예를 들어서 길어졌어요. 네. 뭐 5년, 네. 뭐 10년 등등 길어지고 또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가치가 오르겠죠.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6억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6억 원이 오르는 동안 남편도 나가서 경제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내도 내조를 하고 네. 자녀를 키우고 가게생활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대출금도 갚고 등등이 있다면 이 6억 원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분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유재산이라는 게 보통 혼합재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특유재산이 혼합재산화 되어 가면서 특유재산이지만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이제 반드시 또 아내가 아니더라도 특유재산을 마련한 상대방 또는 그 특유재산을 마련한 상대방의 반대쪽 상대방에서 어떻게 이 반대쪽 상대방의 기여를 입증할 것인가, 그리고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등등을 통해서 특유재산이라도 우리가 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 대상으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좀 분쟁이 많은 지점이 되겠네요.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다투는 분야에 해당하죠. 그러면 혼인 기간이 긴 게 중요한 건가요? 네, 혼인 기간은 기여도 또는 이제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판단하는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좀 뭐 귀책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위자료에 참작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물론 일반 사실심에서는 그러한 것도 뭐 기여를 한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재산 분할은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 재산의 유지, 증식 등의 상호간에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이 통상적인 혼인 관계 모습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혼인 기간이 약 수개월에 불과하거나 5년 미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특유재산 부분에 해당해서는 기여도가 인정 안 되는 부분도 솔찬히 많고요. 만약 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 간접 기여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기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 10%, 20%, 30% 가량의
간접 기여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정도가 되는 네. 거고요. 10년 이상 또 1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있으면 이제는 뭐 15년 전에 남편이 해온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이 공동 생활과 이 어떻게 보면 공통된 혼인 기간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봐서 그 퍼센테이지는 3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하실 때 요거는 알고 하셔야 된다, 진행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혼 사유, 사유. 플러스 친위 위, 양제 양제. 중에 친권 아니었고, 위자료, 양육권 빼고 재산 분할 재산 이렇게 분할.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다뤄봤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